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파와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하인리 헐츠는 1887년에 광전관에 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음극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전관에 빛을 비추면 좀 더 방전이 잘 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죠. 이때까지는 이 현상의 원인을 깊게 연구하진 않았는데요. 10년 뒤인 1897년에 헐츠의 조교인 필립 레나르트가 한쪽 금속판에 빛을 쬐었을 때 이 금속에서 음극선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897년에 조지 톰슨에 의해서 음극선의 정체가 전자라는 입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금속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금속 외부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견된 거고, 우리는 이 현상을 Photoelectric Effect, 광전 효과라 불렀습니다. 레나르트는 이 음극선 연구에 대한 공로로 19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20세기부터 노벨상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수상한 사람들을 조금씩만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지프 톰슨 역시 광전 효과와는 관련 없지만 1906년에 기체 전기전도성 연구에 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전관의 양극판 사이의 전위차 V를 변경하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V가 양수면 전자의 방출을 도와주는 방향의 전압이고, V가 음수면 전자의 방출을 방해하는 전압이 되겠죠. 실험 결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전압축의 절편인 -Vs는 전자의 방출에 의한 광전류를 저지시키는 최소의 역전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양수 Vs를 stopping voltage, 정지 전압이라 부르는데요. 이 순간에는 빛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가 Vs만큼의 역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빛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K2로 두면 금속판에서 튀어나가는 전자 중에서 가장 빠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 전압에 의해서 얻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전압이 양수인 경우는 전류가 최대값에 도달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건 운동 에너지가 작았던 전자도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모두 전류에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최대 전류값은 빛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 즉 광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빛의 세기, 즉 전기장의 진폭을 증가시키면 전압에 따른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전류의 최대값이 증가했다는 건 광전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거고, 이건 빛의 세기가 광전자의 수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정지 전압은 바뀌지 않는데요. 이건 빛의 세기가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정지 전압이 높아지는데요. 이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빛의 진동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 전류의 최대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빛의 진동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나르트는 1902년에 이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즉 정지 전압이 빛의 진동수에만 의존하고 빛의 밝기와는 상관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레나르트의 실험 결과는 빛을 기존의 전자기파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는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죠.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일률인 세기에 직접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지 전압은 빛의 세기가 클수록 커져야 하기 때문이죠.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1900년에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가설을 도입합니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빛의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되어 있다, 즉 불연속적이라는 가설인데요.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량의 최소 단위인 에너지 엘리먼트, 에너지 요소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때의 비례상수를 플랑크 상수 H, 독일어로 하라고 읽습니다. 플랑크는 이 양자 가설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가설로 흑체 복사를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레벨 3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1900년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 나온 시점을 양자역학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1918년에 양자 에너지의 발견에 관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기적의 해라 불리는 1905년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세 개의 논문을 쓰는데요. 그중 첫 번째 논문이 바로 광전 효과에 관한 논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에서 빛을 양자화된 입자, 광양자로 보는 관점을 취했는데요. 이 관점으로 광전 효과를 해석하면 금속에 빛을 비추는 과정은 포톤, 광자라는 빛 알갱이를 금속에 입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자 하나가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 하나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광전자가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인 거죠. 이때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진동수에서 빛의 세기, 즉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총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건 광자의 수 n을 늘리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서 광자의 수를 늘려도 광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정지 전압이 바뀌지 않는 실험 결과가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의 진동수가 더 높은 빛을 비췄을 때는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정지전압은 빛의 진동수에만 의존한다는 실험 결과 역시 잘 설명하고 있죠. 이제 금속에 비춘 빛의 진동수에 따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전압을 측정해서 기본 전하량을 곱하면 되죠. 진동수에 대한 전자의 에너지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진동수 FT 이하에서는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 FT를 광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최소의 진동수, threshold frequency, 한계 진동수라 부르죠. 한계 진동수가 있다는 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는 금속에서 전자를 빼는 데 사용된 에너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속의 특성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work function, 일함수라고 부르죠. 일함수는 그래프에서 에너지축 절편의 절대값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람수보다도 낮은 에너지의 광자, 즉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금속에 비추면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건 이후의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이라고 해도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면 전자가 받는 총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반대로 한계 진동수보다 높은 진동수기만 하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즉시 광전자가 방출된 거죠. 즉,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정지전압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알고 있으면 플랑크 상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최초로 결정한 사람은 미국의 실험물리학자 로버트 밀리컨입니다. 밀리컨은 이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플랑크 상수를 최초로 결정한 사람이기도 하죠. 현재 플랑크 상수는 질량의 표준 단위 1kg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이 광전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 밀리컨도 기본 전하와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적 공로로 192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은 레나르트가 발견했던 정지전압이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으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양자설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양자 가설을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빛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실험적 검증의 결과로 정립된 파동이라는 사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치만 아인슈타인은 1911년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솔베이 회의에서 빛의 입자성을 강조하면서 플랑크를 열심히 설득했죠. 물론 당시에는 양자역학이 체계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광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즉 양자화의 수학적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양자역학이 발전되면서 광자의 개념과 전자기파의 양자화가 수학적으로 정립되었고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모두 인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빛의 Wave Particle Duality,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레벨 2에서부터 조금씩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연습으로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수는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력 그리고 기본 전하량입니다. 셋 다 단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값이죠.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광자의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가 곱해진 형태였는데요. 이걸 파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플랑크 상수와 광속의 곱의 결과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표준 단위는 거시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인 일렉트론 볼트와 나노미터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값이 대략 1240 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실용적인 값이기 때문에 외워도 좋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 범위에서는 진공에서 대략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고, 이 범위를 광자의 에너지로 나타내면 3.26 일렉트론 볼트에서 1.59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즉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광자의 에너지가 대략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라는 뜻이고, 이 수치도 꽤나 기억하기가 좋죠. 진공에서 파장이 600 나노미터인 주황색 광자의 에너지는 2.07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 진공에서 파장이 500 나노미터인 초록색 광자의 에너지는 2.48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진동수가 다른 두 빛을 3W per 제곱미터의 같은 세기로 만들기 위한 광자의 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밝은 LED 조명의 밝기가 딱 이 정도 됩니다. 먼저 단위 변환부터 해보면 18.72 일렉트론 볼트 퍼 나노미터 제곱 세컨드가 되는데요. 이건 주황색 빛이라면 1 제곱 나노미터의 면적에 초당 9개 정도의 광자가 통과한다는 뜻이고, 초록색 빛이라면 1 나노미터 제곱의 면적에 초당 7.5개 정도의 광자가 통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자의 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진동수가 다른 두 빛의 세기가 같으려면 광자의 수가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 눈이 빛을 인식하는 과정을 광자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광자 하나의 에너지, 즉 진동수를 색깔로 인식하고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광자의 수를 밝기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자유전자가 되는 에너지인 0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세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를 광자 하나로 교환하게 됩니다. 먼저 전자가 바닥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최소 10.2 일렉트론 볼트에서 최대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은 자외선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뜬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최소 1.89 일렉트론 볼트에서 최대 3.4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고,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은 방금 계산해봤듯이 근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들뜬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최소 0.66 일렉트론 볼트에서 최대 1.51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고,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은 적외선입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계로 관찰하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된 빛인 거죠. 여기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전이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전이는 맨 오른쪽에 표시된 에너지 차이가 1.89 일렉트론 볼트인 전이인데요. 이 전이에 의해서 방출되는 빛 역시 1.89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진공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656 나노미터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 작은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가 2.55 일렉트론 볼트인 전이고, 이 전이에 의해서 방출되는 진공에서 빛의 파장은 486 나노미터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청록색으로 보이죠. 이 과정을 계속하면 무한히 많은 빛의 파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보라색 이상 근자외선 영역에 존재하죠. 우리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건 원자의 선 스펙트럼 때문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거죠. 레벨 2에서부터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금속의 일함수를 에너지띠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금속 결합으로 만들어진 도체에서는 열적인 들뜸 상태를 제외하면 페르미주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페르미주니 근처에 있는 전자는 전도전자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전도전자를 진공 중에서의 자유전자랑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전도전자는 전기 전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종종 자유전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자에 어느 정도 속박된 상태죠. 자유전자가 되려면 도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금속 원자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탈출 상태의 전자 에너지를 0으로 잡아왔었습니다. 그러면 도체의 전도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페르미 에너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 에너지가 도체의 워크 펑션, 일함수가 되는 겁니다. 페르미 에너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약간만 덧붙일게요. 흔히 고체 물리학이나 양자통기역학에서 말하는 페르미 에너지의 기준은 띠의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광전 효과의 의미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유전자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도체인 알루미늄의 일함수는 대략 4.08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 구리의 일함수는 대략 4.7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페르미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를 빼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흔히 제시되는 대표값일 뿐이고 금속 표면의 상태나 결정면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에너지띠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전자와 양공쌍이 생기기 위해서는 열적인 들뜸도 있겠지만 밴드갭 이상의 빛 에너지를 얻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광자 하나가 원자가 띠 전자 하나의 에너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고체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광전 효과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반도체나 절연체에서 빛으로 전자 양공쌍을 생성시키는 과정을 Internal Photoelectric Effect, 내부 광전 효과라 부르죠. 내부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전도 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나 절연체에서 전자를 완전히 빼내는 광전 효과는 External Photoelectric Effect, 외부 광전 효과라 부를 수 있을 거고, 외부 광전 효과의 일함수는 도체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페르미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순수 실리콘 반도체라면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 페르미 에너지는 마이너스 4.61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내부 광전 효과로 전자 양공쌍을 생성시키는 최소 에너지는 밴드갭 1.12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이건 진공에서의 한계 파장이 1110 나노미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수 실리콘에서 광전 효과로 전자를 고체 밖으로 완전히 빼내기 위한 최소 에너지는 일함수만으로 정해지진 않는데요. 열적인 들뜸은 무시하고 전자를 완전히 빼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원자가띠의 최상층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5.17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건 진공에서의 한계 파장이 240 나노미터가 된다는 뜻이죠. 반도체의 밴드갭은 보통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 에너지도 대략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밴드갭을 잘 조절하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LED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속판에 진동수가 각각 3F, 4F인 빛을 쬐었을 때 금속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B가 2대 3인 상황에서 금속의 일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각각 2K, 3K로 두고 금속의 일함수를 WA로 두면 광자 하나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만큼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죠. 이 두 식을 연립하면 금속의 일함수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빛을 다른 금속에 쬐었을 때 진동수가 4F인 빛에서 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왼쪽 금속에서 진동수가 3F인 빛에서 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랑 같은 상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4F인 빛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식을 풀면 두 번째 금속의 일함수가 왼쪽 금속의 2배가 되고 진동수가 3F인 빛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HF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광전관에 3개의 단색광 ABC를 비춰서 광전관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 해석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빛 A의 정지전압은 EV0, B와 C의 정지전압은 V0이고 A와 B에 의한 포화 전류는 서로 같고 C의 2배인 상황입니다.
일단 정성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지 전압을 보면 B와 C의 진동수는 서로 같고 A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람수는 모르니까 몇 배나 작은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포화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광전관에 도달하는 광전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A와 B의 광자의 수는 서로 같고 C의 2배가 됩니다. 물론 입사한 광자가 전부 1대1로 광전자를 만든다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B와 C의 진동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B의 세기가 C의 세기의 2배가 되고 A와 B의 광자의 수는 같은데 A의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B의 절반이라는 추가 조건을 정해서 진동수와 세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 전압에 의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AB의 진동수가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BC의 진동수 B는 3대 2대 2가 되고 ABC의 세기의 B는 3대 2대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습을 위해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지만 실제로 포화전류가 광자의 수에 정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세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을 빛에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광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쬐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하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이람수에만 의존했습니다. 이 현상은 빛을 더 이상 파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당 에너지가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배인 광자, 즉 입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이용해서 광양자설을 제시했었죠. 그러면 진동수가 일정한 단색광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전자기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기장의 진폭이었겠지만 입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광자의 수가 됩니다. 빛에 대한 이 관점은 광전 효과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설명했고 이후에 양자역학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